계집녀는 말이나 고분고분 들어 소령에게 폭언을 퍼붓던 대대장 중령이 그녀의 전투복 속에 숨겨진 투스타 계급장을 보고 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 민간인 통제선이 지척이고 임진강의 삭막한 바람이 철조망을 스치고 지나가는 땅.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마주한 최전선이자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심장부였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아스팔트 위를 황량하게 구르던 날. 1사단 사령부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수색대대 본부에 낯선 전투 헬기 한 대가 낮게 깔리는 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가녀린 체구의 여군 장교 한 명이었다. 그녀의 전투복 명찰에는 강채린이라는 이름 석자와 소령 계급장이 단정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육군본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후방의 육군교육사령부 전술평가실 소속이라는 생소한 명함을 내밀었다. 교육사 전술평가실장 강채린 소령입니다. 금일부터 일주일간 본 대대의 비무장지대 작전 수행 능력 및 전투 준비 태세를 평가하러 왔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대대 작전과장 소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사에서 그것도 일개 소령이 최전방 수색대대의 작전 능력을 평가하러 헬기까지 타고 왔다는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강채린 소령은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차가웠으며 불필요한 인사치레나 잡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존재하는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대대 본부로 스며들었다. 이곳 1사단 수색대대는 황제의 왕국이었다. 대대장 황태수 중령. 그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이자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마초형 지휘관이었다. 1사단 내에서도 가장 험한 임무를 도맡는 수색대대를 철권으로 통치하며 부하들 위에 신처럼 군림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심기는 사단의 그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었다. 교육사? 강채린 소령? 황태수 중령은 작전과장의 보고를 받고 코웃음부터 쳤다. 그는 집무실의 거대한 지도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창밖으로 막 도착한 강소령의 뒷모습을 훑어봤다. 계집 하나가 여기까지 행차하셨군. 그것도 후방에서 펜대나 굴리던 년이 감히 최전방 수색대대를 평가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야, 박원사. 예, 대대장님. 육중한 체구의 박철규 주임원사가 튀어나오듯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황중령의 수족이자 대대의 모든 검은 돈과 인맥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었다. 손님 한 분 오셨다는데 방이나 하나 치워드려. 제일 구석에 먼지 쌓인 곳으로. 그리고 너무 귀찮게 해드리지 마. 우리 대대는 바쁘니까. 굳이 작전 지역까지 따라다니면서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가 피곤해져. 안 그런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대대장님. 박철규 원사가 음흉하게 웃었다. 황태수 중령은 강채린을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손님으로 규정했고 손님은 왕국의 일에 간섭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강채린 소령은 박 원사가 안내한 구석진 숙소가 아닌 대대의 심장부인 무기고에 나타났다. 무기고 관리대장과 현재 보관 중인 모든 특수정찰 장비 목록을 대조하겠습니다. 모든 장비의 일련 번호를 직접 확인해야 하니 지금 당장 문 개방하십시오. 그녀는 무기고 담당관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소령님. 그건 대대장님 승인 없이는 교육사령관 직권으로 발부된 공문입니다. 그녀가 붉은색 표지의 공문을 내밀었다. 군사보안규정 제30조에 의거 전술평가관은 예하부대의 모든 군사 자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집니다. 문 여십시오. 담당관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황중령에게 무전을 치는 동안 강채린은 무기고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물쇠의 상태, 경계 근무자의 태도, 심지어는 환기구에 쌓인 먼지까지 훑었다. 그녀는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림자는 왕국의 가장 어두운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황태수 중령은 경노했다.
감히 자신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여군 소령 따위가 신성한 무기고를 들쑤시려 한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당장 무기고로 달려갔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고함에 무기고 앞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소령, 여기가 당신 내 후방 사령부 놀이터인 줄 알아? 감히 어딜 함부로 뒤지려고 해. 강채리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분노한 황중령의 시선과 정면으로 부딪혔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술평가 임무 수행 중입니다. 대대장님, 특수정찰 장비 현황은 전투준비 태세의 핵심입니다. 특수장비? 황중령이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여기 있는 야간 투시경 하나가 당신 1년치 월급보다 비싼 건 알아? 당신 같은 이론가가 만져서 고장이라도 나면 어쩔 건데? 그런 건 서류로 확인해, 서류로. 서류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강채린이 준비한 서류철을 들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 소모성 부품 교체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들이 1년 내내 단 한 번의 고장도 마모도 없었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뭐라고? 황중령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박 원사가 관리를 워낙 철저하게 해서 그런 거지. 안 그런가, 박 원사? 어느새 달려온 박철규 원사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맞장구를 쳤다. 예, 그렇습니다, 대대장님. 저희는 장비 하나하나를 제 몸처럼. 그렇습니까? 강채린이 박 원사를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이 너무도 차가워 박 원사는 뒷말을 흐렸다. 그럼 저기 보관된 PAQ-03K 표적 지식이 7대의 실제 작동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장비 내 로그 기록을 보면 간단하겠죠. 황태수와 박철규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제출한 완벽한 서류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그들은 최신형 특수 장비의 핵심 부품을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그 자리에 값싼 중국산 모조품이나 껍데기만 남은 고장난 장비들을 채워 넣었다. 실제 작동 시간을 확인하면 모든 것이 탄로 날 터였다. 이 여자가 황중령이 이빨을 갈았다. 감히 지휘관을 의심해? 당신 지금 월권이야. 내가 당장 당신 내 교육사령관한테 전화해서 하십시오. 강채린이 황중령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그 전에 무기고는 열어야겠습니다. 열지 않겠다면 규정 위반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강제 개방을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대대장님께 유리할지는 직접 판단하십시오. 황태수의 굵은 목에 핏대가 섰다. 그는 이 계집이 단순한 평가관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작정하고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러 온 사냥개였다. 좋아. 좋다 이거지. 황중령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렇게 현장이 궁금하시다. 그렇게 우리 애들 장비가 못 믿어오시겠다. 좋아. 내일 내가 직접 진짜 현장을 보여주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수장비들. 실컷 구경시켜주겠다고. 그는 무기고 개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동시에 강채린을 침묵시킬 다른 방법을 떠올렸다. 내일 새벽 5시. 수색대대 전술훈련장에 집합해. 우리 대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 잘난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난 훈련 중에 사고가 나도 난 책임 못 져. 여긴 최전방이니까. 그의 눈에 담긴 살기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알겠습니다.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 강채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협박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등 뒤로 황태수의 도끼 어린 시선이 뱀처럼 따라붙었다. 그날 밤 대대장실. 미친년이야. 저거 보통 년이 아니라고. 황태수가 담배 연기를 거칠게 뿜어냈다. 대대장님 어쩌실 생각이바이실까? 전현이 내일 장비들 만져보면. 박 원사가 불안에 떨었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잡은 거 아니야. 황태수가 비열하게 웃었다. 박 원사. 내일 훈련은 실전처럼 한다. 특히 강소령이 맡을 구역. 오발 사고가 나기 딱 좋은 곳으로 배치해. 예? 오발 사고라니요. 시끄러.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야.
특히 후방에서 온 훈련 안 된 여군이라면 더더욱. 약간 겁만 줘서 다시는 파주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자고. 아니, 아예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 수도 있고. 황태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파주의 공기는 칼날 같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듯한 냉기가 전술 훈련장을 감쌌다. 1사단 수색 대대원들이 완전 군장 상태로 도열했고 그들 사이에 강채린 소령도 같은 복장으로 서 있었다. 황태수 중령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훈련장 단상에 섰다. 오늘 훈련은 적 특작부대의 후방 침투를 가정한 실기동 훈련이다. 공포탄을 사용하지만 일부 구역에는 특수 모의탄이 설치되어 있으니 실전이라 생각하고 임하라. 그의 시선이 강채린에게 잠시 머물렀다. 특히 오늘 우리 훈련을 평가하러 오신 귀한 손님 강채린 소령님도 훈련에 동참하신다. 교육사에서 오신 분이니 얼마나 대단한 전술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크군. 조롱 섞인 말에 몇몇 병사가 킥킥거렸다. 강소령은 일개 소대 병력과 함께 알파 고지를 확보,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 나머지 병력은 나를 따라 주력 부대를 섬멸한다. 이상. 훈련 개시. 알파 고지. 그곳은 훈련장에서도 가장 외진, 통신이 자주 끊기는 사각지대였다. 그리고 황태수가 박철규 원사에게 미리 손을 써두라고 지시한 곳이었다. 강채린은 말없이 배정된 소대원들을 이끌고 알파 고지를 향해 기동했다. 그녀와 함께하게 된 소대장은 일중대 소속 유진우 중이었다. 그는 얼마 전 임관한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는 젊은 장교였지만 황태수 중령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를 맹신하고 있었다. 소령님, 이쪽입니다. 저희 대대장님은 실전을 중시하셔서 훈련이 좀 험할 수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오십시오. 유중인은 은연중에 그녀를 무시하며 앞서 나갔다. 산악 기동이 시작되고 강채린은 단 한 번의 낙오도 흐트러짐도 없이 소대원들과 동일한 속도를 유지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된 수색 대대원들보다 더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소리 없이 이동했다. 유진우 중위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움직임에 감탄했다. 저 사람, 정말 교육사에서 온 거 맞아? 알파 고지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타타타으탕, 쾅. 주력 부대가 있는 방향에서 요란한 총성과 모의 폭발음이 들려왔다. 주력 부대가 교전을 시작했다. 우리는 신속히 고지를 점령한다. 전원 돌격. 유중이가 소리쳤다. 잠깐. 강채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뭐 하시는 겁니까, 소령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너무 조용해. 강채린이 귀를 기울였다. 주력 부대의 교전 소리는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기만술이다. 적은 이미 우리 발밑에 와 있어. 예? 그게 무슨... 유중이가 그녀의 말을 비웃으려던 바로 그 순간. 파파파으 핑, 핑. 그들의 바로 앞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포탄이 불을 뿜었다. 미리 매복해 있던 가상 적군이었다. 황태수가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어둔 대항군이었다. 하지만 크악. 유중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전투복 허벅지 부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공포탄이 아니었다. 이건 핑, 핑, 핑. 그들의 주변으로 날아온 것은 공포탄이 섞인 실탄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탄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다. 전원 은폐. 강채린이 얼어붙은 소대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망설임 없이 부상당한 유중위에게 포복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실탄이 스쳐 지나가며 섬뜩한 파공음을 냈다. 오발 사고를 가장한 살인 미수. 강채린의 눈이 분노로 차갑게 빛났다. 황태수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심지어 자기 부하인 유중이까지 미끼로 쓴 것이었다. 소령님. 다리가. 유중이는 고통과 공포로 떨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동맥은 피했다.
강채리는 능숙하게 자신의 전투복을 찢어 그의 허벅지를 강하게 지혈했다. 핑, 핑. 총알은 집요하게 강채린과 유중이가 있는 바위 주변에 박혔다. 제기랄. 누가 쏘는 거야? 소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엄폐물 뒤에서 나오지 못했다. 강채리는 유중이의 출혈을 막은 뒤 소총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눈이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을 쫓았다. 숲속 깊은 곳, 약 300m 전방의 작은 능선. 저격수다. 아니, 대항군으로 위장한 황태수의 사람이다. 그녀는 유중이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대대 지휘망이 아닌 그녀만이 아는 비상 주파수를 입력했다. 그림자, 그림자. 여기는 목표 지점. 참교육 상황 발생. 참교육 상황 발생. 둥지 헬기와 망치 타격대를 즉시 투입한다. 현재 시각부로 사냥을 개시한다. 그녀의 무전은 파주 1사단 사령부가 아닌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깊숙한 곳,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비밀 지휘 통제실로 향하고 있었다. 무전을 마친 그녀는 소총의 조정관을 단발에 맞췄다. 유중이,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저놈의 시선을 끌겠다. 10초 뒤 내가 뛰쳐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포복해서 바위 뒤로 숨어. 예? 소령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건 명령이다. 강채리는 유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후방에서 온 나약한 여군 소령의 모습이 없었다. 그곳에는 수백 번의 사선을 넘어온 가장 냉혹하고 숙련된 전사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지금이야. 황태수의 오발 사고는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강채린의 외침은 총성과 파공음에 찢겨나갔다. 그녀는 마치 압축된 용수철이 튕겨나가듯 바위 엄폐물에서 뛰쳐나왔다. 그러나 그녀의 움직임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패잔병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 교범의 그 어떤 기동 전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짐승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저격수가 있는 능선을 향해 직선으로 달리지 않았다. 몸을 낮게 깔고 마치 땅을 훑듯이 지그재그로, 그러나 일정한 박자 없이 불규칙하게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전투화는 마른 낙엽을 밟았으나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녀의 몸은 바람처럼 낮은 포복과 순간적인 질주를 오갔다. 핑, 파박. 그녀가 방금 전 딛고 있던 땅에 총알이 박혔다. 저 여자. 300m 전방 빽빽한 수풀 속에 위장하고 있던 저격수 황태수의 충견 오상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수색대대 최고의 저격수였다. 고정된 목표물은 물론 웬만한 기동 표적도 놓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조준경 안에 들어온 강채린 소령은 표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그녀는 총알이 날아올 궤적을 미리 읽는 것처럼 움직였다. 오 상사가 격발을 위해 호흡을 멈추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다. 핑, 핑, 핑. 오 상사는 이성을 잃고 방아쇠를 당겼다. 오발 사고로 위장해야 한다는 황중령의 지시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저것을 죽여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젠장, 젠장. 왜 안 맞는 거야? 그는 조준경을 통해 달려드는 강채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겁에 질려 있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오 상사는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부상당한 유진우 중위는 강채린이 만들어준 그 찰나의 순간 고통을 이기며 필사적으로 몸을 굴렸다. 그는 안전한 바위 뒤편으로 기어들어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피가 흐르는 다리의 고통보다 방금 전 자신이 목격한 광경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저건 소령의 움직임이 아니야. 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모든 전술 지식을 떠올렸다. 특수전 사령부의 최고 엘리트 요원, 흑표범이나 살무사 같은 대테러 특임대 요원들의 시범 영상에서나 보았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기동술이었다. 교육사 전술평가관?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그의 머릿속에서 자신을 이곳으로 내몬 황태수 중령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유중희, 자네가 선봉에 서. 그강 소령이라는 여자 잘 보필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즉시 보고해. 사고. 황 중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우 자신은 그저 강채린을 죽음의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이자 동시에 오발 사고의 희생양을 맡을 소모품이었던 것이다. 그토록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지휘관에 대한 맹신이 배신감이라는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으흑. 그의 입에서 고통인지 절망인지 모를 신음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훈련장 전체를 뒤흔드는 이질적인 소리가 파주의 하늘을 갈랐다. 우우우우. 지축을 울리는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였다. 1사단이 보유한 500MD 정찰 헬기의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위압적인 블랙호크 UH-60 편대의 접근음이었다. 뭐야? 저 소리는 알파고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대대 지휘소 CP 황태수 중령이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느 부대 헬기야? 당장 쏘아. 그의 말은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강철의 그림자 앞에 멈춰섰다. 검은색, 빛을 반사하지 않는 특수 도료로 칠해진 그 어떤 식별 마크도 없는 두 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훈련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고 있었다. 네. 대대장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하 식별 신호도 없습니다. 통신병이 새파랗게 질려보고 했다. 미친놈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황태수는 이것이 강채린과 연관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북한의 침투이거나 아니면 미군의 오인 비행이라고 생각했다. 당장 전 대대원은 실탄장전, 대공 방어 태세.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 알파고지의 강채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추적을 피해 엄폐한 지점에서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다. 슈우구, 퓨. 하늘에서 터진 것은 조난 신호용 붉은색 연막도 안전 신호용 녹색 연막도 아니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선명한 보라색 연기였다. 그것은 호국 감찰사령부의 최정예 타격대 망치에게만 하달되는 사령관 현장 개입 및 즉시 타격을 의미하는 제왕 신호였다. 신호 확인. 제왕이다. 검은 헬기 편대의 리더가 외쳤다. 1번기 독사우 상사 제압. 2번기 폭군항 태수 CP 확보. 두 대의 헬기가 즉시 분리되었다. 한 대는 오 상사가 숨어있는 능선으로 급강하였고 다른 한 대는 황태수의 지휘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저것들이. 오 상사는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거대한 검은 매를 보고 공포에 질려 소총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헬기의 속도를 인간의 다리가 이길 수는 없었다. 슈. 헬기 측면에서 로프가 발사되었고 온몸을 검은색 특수 장비로 감싼 4명의 망치 대원들이 순식간에 땅으로 내렸다. 그들은 유령처럼 숲을 가로질러 넋이 나간 채 도망치던 오상사의 사지를 정확하게 제압했다. 살려. 국가감찰사령부다. 살인 미수 및 상관 살해 기도 혐의로 체포한다. 단 한 명의 대원이 오상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린 채 헬기로 끌고 갔다. 그 같은 시각 강채린은 보라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유유히 서 있었다. 그녀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지혈 중인 유진우 중위에게 다가갔다. 이제 괜찮다 유중위. 유진우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강채린의 모습에서 더 이상 소령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지옥도를 지휘하는 전쟁의 여신처럼 보였다. 그리고 황태수의 지휘소. 네. 대대장님. 헬기가 이쪽으로 옵니다. 쿠쿠쿠쿠쿠쿠. 황태수의 눈앞에 거대한 블랙호크가 지면을 울리며 착륙했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이 지휘소의 위장막과 천막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다. 황태수와 박철규 원사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모래바람 속에 휩싸였다. 치이그. 헬기의 측면 문이 열렸다. 그의 왕국 한복판에 감히 그의 허락도 없이
정체불명의 군대가 침입했다. 황태수의 오만함은 이제 극도의 분노와 알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판 무덤의 입구에 서 있었다. 모래바람이 거치고 황태수 중령은 실눈을 떴다. 그의 왕국이었던 대대지휘소는 거대한 검은 헬기가 뿜어낸 바람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작전 지도와 서류들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다. 어느 부대야? 내 놈들. 황태수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고함을 내질렀다. 자신의 부하들이 비록 지금은 멀리서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헬기 측면에서 먼저 내린 것은 전투복이 아닌 깔끔한 정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는 국방부 문장이 박힌 특수 신분증이 달려 있었다. 그는 국가감찰사령부의 수석 감찰관이었다. 황태수 중령. 본인은 국가감찰사령부 수석 감찰관 이강준이요. 지금부터 본 훈련 구역 전체를 통제. 감찰? 족가는 소리. 황태수가 이성을 잃고 폭언을 쏟아냈다. 여긴 최전방이야. 감찰 따위가 끼어들 곳이 아니라고. 그리고 저 헬기는 뭐야? 미쳤어? 적들이 보면 어쩌려고. 대대장님, 진정하십시오. 박철규 원사가 황중령의 팔을 잡았지만 그 역시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헬기가 지휘소 옆에 착륙했다. 망치 타격대원들에게 제압당한 오상사가 질질 끌려 나왔고 그 뒤를 이어 흙먼지와 위장크림으로 범벅이 된 강채린이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오상사가 사용했던 저격용 소총이 들려 있었다. 황태수는 강채린을 보자마자 모든 공포가 다시 분노로 바뀌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저 계집이라고 확신했다. 강채린, 이 미친년. 그가 강채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내년이 감히 외부 병력을 끌어들여? 군사 반란이야. 이건 반란이라고. 내가 내년 군복을. 황태수. 강채린의 목소리가 지휘소 전체를 얼렸다. 그녀는 더 이상 소령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고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리빨 같은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황태수의 눈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자신의 전투복상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전투복 안에 받쳐 입은 짙은 갈색의 전투 셔츠. 그리고 그 왼쪽 가슴팍에 파주의 흐린 가을 햇살 아래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거대한 은빛 별. 육군 소장 투스타 계급장. 황태수의 입이 벌어졌다. 그가 내뱉으려던 모든 욕설과 폭언이 목구멍 안에서 얼어붙었다. 꺼. 그는 거짓말이라는 단어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철규 원사였다. 님?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만 새어나왔다. 헬기에서 내린 망치 타격대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이강준 수석 감찰관이 황태수에게 다가와 이제는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식으로 소개하지 황태수 중령. 이분은 내 놈이 감히 계집년이라 불렀던 분. 대한민국 국가감찰사령부 사령관 육군 소장 강채린 장군이시다. 황태수의 온몸이 통제불능의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듯 헐떡였다. 소장. 소령이 아니라. 소장. 교육사 평가관이 아니라. 감찰사령관. 살인미수. 상관 살해기도. 그것도 현역 투스타를 상대로.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그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거대한 산사태처럼 그를 덮쳤다. 강채린 소장이, 아니 강채린 사령관이 그의 턱을 손으로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눈 떠라 황태수. 황태수는 공포에 질려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내 놈이 말했지. 계집년은 말이나 고분고분 잘 들으라고.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불타고 있었다. 내 놈이 말한 그 계집년이 오늘 내 놈의 목줄을 끊으러 왔다. 그녀는 황태수의 뺨을 가볍게 그러나 모욕적으로 툭툭 쳤다. 내 놈이 말했지. 여자는 후방에서 팬대나 굴리라고. 나는 내 놈이 실탄을 쏘아대는 지옥 한복판에서 내 놈이 보낸 암살자를 제압하고 걸어 나왔다. 살려주십. 내 놈이 감히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했던 내 부하 유진우 중위는 지금 살아있다. 그녀가 저격총을 들어 황태수의 가슴팍에 겨눴다. 하지만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는다. 군인 황태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사망했다. 그녀는 망치 타격대장을 향해 고갯짓했다. 황태수 중령. 군형법 제64조 상관 살해 기도, 군형법 제42조 군용물 절도, 군형법 제92조 2 직권 남용.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안 돼. 안 돼. 황태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악했다. 그는 자신이 황제였던 이 왕국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육사. 억울하다. 이건 함정이다. 전현이 날 모함한 거야. 시끄럽다. 망치 대원이 그의 복부를 강타해 숨을 멎게 한 뒤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채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박철규 원사를 걷어찼다. 박철규 원사. 내 놈의 더러운 금고는 지금쯤 텅 비어 있을 거다. 다른 감찰팀이 이미 대대본부와 그의 숙소를 급습해 모든 비자금 장부와 밀거래 내역을 확보했다는 뜻이었다. 내 놈은 군인의 명예를 돈과 바꾼 기생충이다. 내 놈이 빼돌린 그 부품값 때문에 오늘 유진우 중위 같은 아들들이 피를 흘린 거야. 끌고 가. 황제와 그의 충복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헬기로 끌려 올라갔다. 훈련장에 모여있던 수색대대 전 병력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그들의 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왕국이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헬기에 오르기 전 흙먼지 투성이의 전투복 차림으로 두 개의 별을 빛내며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한 명의 폭군이 아닌 기만당한 수백 명의 젊은 군인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검은 헬기 두 대가 파주의 하늘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황태수와 박철규 그리고 오상사를 태운 헬기는 용산의 국방부 영창으로 직행했다. 강채린 사령관을 태운 지휘 헬기는 다시 훈련장에 착륙했다. 폭군은 사라졌지만 왕국의 잔해는 치워야 했다. 훈련장에는 수색대대 전 병력이 무장 해제된 채 연병장에 집결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휘할 지휘관도 주임원사도 잃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일말의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수년간 황태수의 폭력적인 통치 아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조차 마비되어 있었다. 강채린 사령관은 헬기에서 내려 부상당한 유진우 중위가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의무 천막으로 향했다. 유중위는 다리의 출혈은 멎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여전히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천막으로 들어서는 강채린을 보자 고통도 잊은 채 상체를 일으켜 경례하려 했다. 사령관님. 누워있어 유중위. 강채린의 목소리는 지휘소에서 황태수를 신문할 때와는 달리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의무병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 손짓하고 유중위의 곁에 쪼그려 앉았다. 유중위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자신은 그녀를 후방에서 온 여자라 무시했고 황태수의 미끼 역할에 충실히 동참했다. 자신 또한 공범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자네가 왜 죄송하지? 강채린이 물었다. 대대장님. 아니, 황태수 중령의 명령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저는 따랐습니다. 사령관님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강채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는 몰랐다. 알았다기보다 애써 외면했겠지. 그것이 자네가 이 왕국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을 테니까.
그녀는 유중희의 붕대를 바라봤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 자네는 다리에 총을 맞고도 나에게 저격수의 위치를 알리려 했고 나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 자네 아내는 아직 군인의 명예가 살아있다. 유중희. 황태수가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명예가. 강채리는 일어섰다. 진정한 지휘관은 계급장으로 말하지 않는다. 어깨에 별을 달고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자가 지휘관인가, 아니면 계급이 낮더라도 부하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자가 지휘관인가. 그녀는 유중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황태수는 부하들을 자신의 방패로 썼지만 나는 내 부하들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될 것이다. 그것이 호국의 존재 이유다. 자네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았다. 유진우 중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다리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맹신했던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이 따라야 할 진정한 빛을 발견한 감동이었다. 사령관님, 저는 치료받고 복귀해. 강채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오늘을 잊지 마. 황태수 같은 괴물이 되지 말고 자네가 오늘 본 자네 부하들이 기꺼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되게. 그것이 자네가 오늘 흘린 피에 대한 자네 스스로의 보상이다. 이것이 그녀가 그에게 그리고 이 무너진 왕국의 병사들에게 전하는 교훈이었다. 강채리는 천막을 나와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수색대대원들 앞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의 육성이 차가운 파주의 공기를 가르고 모든 대대원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나는 국가감찰사령관 강채린 소장이다. 제군들은 지난 수년간 군인이 아닌 범죄자 밑에서 복무했다. 제군들의 지휘관은 제군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렸고 제군들이 흘린 땀을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했다. 대대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부로 1사단 수색대대의 폭군은 사라졌다. 제군들은 더 이상 범죄자의 총알바지가 아니다. 제군들은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전진부대의 눈과 귀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제군들에게 단 한 가지만 묻겠다. 부패한 지휘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죽음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 강채린과 함께 썩어빠진 군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대답하라. 수색대대. 그때 한 병사가 그리고 또 다른 병사가 마침내 모든 병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공포는 없었다. 새로운 지휘관을 만난 군인들의 결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수백 명의 함성이 파주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무너진 왕국 위에 진정한 군인들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강채리는 그들의 함성을 뒤로하고 헬기에 올랐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강준 감찰관. 헬기 안에서 그녀가 헤드셋을 썼다. 예, 사령관님. 황태수의 장부를 분석해보니 그가 빼돌린 장비와 자금이 흘러들어간 곳이 1사단 사령부뿐만이 아니군. 네. 육군본부 군수사령부와 심지어 1군단 사령부까지 연결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강채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황태수는 거대한 암세포의 말단이었을 뿐 진짜 몸통은 더 높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항로 변경한다. 파주 1사단 사령부가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1군단 사령부로 간다. 광개토 부대의 군단장에게 내가 직접 전술평가를 하러 간다고 전해라. 그녀의 참교육은 이제 막 중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파주 제1보병사단의 훈련장을 뒤흔들었던 검은 헬기 2대는 황태수 중령과 그 일당을 싣고 용산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강채린 사령관을 태운 지휘 헬기는 황량한 훈련장에 남겨진 수백 명의 수색대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다시 하늘로 솟구쳤다. 그녀의 목적지는 복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종사에게 새로운 좌표를 하달했다. 항로 변경한다. 파주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 제1군단 사령부로. 광개토 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수도 서울의 서북방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중의 핵심 부대. 그곳은 1사단을 포함한 수많은 예하부대를 거느린 파주의 작은 대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대한 성체였다. 그리고 황태수 중령의 비리장부, 그가 빼돌린 천문학적인 규모의 군수품과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종착지로 바로 이 1군단 사령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황태수는 사냥개였을 뿐 그 개에게 먹이를 주며 목줄을 쥔 주인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헬기가 고양시 상공에 접어들자 거대한 성체와 같은 1군단 사령부의 위용이 드러났다. 강채린은 다시 소령 강채린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던 2개의 별은 다시금 두꺼운 전투복 상의 안으로 그 모습을 감췄다. 이번 사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더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거물을 상대해야 했다. 그녀의 방문은 기습이었다. 1군단 사령부 헬기장에 헬기가 착륙하자 당직 사령이던 군단 작전 참모대령과 황급히 뛰어나왔다. 어느 부대 헬기? 육군교육사령부 전술평가실 강채린 소령입니다. 파주 1사단 전술평가 임무를 마치고 상급 부대인 1군단 사령부의 지휘 통제 실태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가 내민 공문은 완벽했다. 하지만 작전 참모의 눈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방금 전 1사단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고 대대장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고가 막 올라온 참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중심에 있던 여군 소령이 지금 피냄새를 풍기며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강소령. 지금 파주에서 벌어진 일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은 평가를 진행할 때가. 그래서 온 것입니다. 강채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전방 수색 대대장의 기강이 그토록 무너질 동안 상급 부대인 1군단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군단장님께 즉시 보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작전 참모는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사지를 뚫고 나온 전사의 그것이었고 일개 대령이 감당할 수 있는 기세가 아니었다. 군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파주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붉은 융단이 깔린 바닥, 역대 군단장들의 초상화가 걸린 대리석 벽, 그리고 그 끝에 위치한 거대한 원목문. 문이 열리고 강채린은 1군단의 사령관, 비단뱀이라 불리는 육군 중장 마동필과 마주했다. 마동필 중장. 그는 황태수 같은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육사 출신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비상한 전략가이자 정치 군인으로 통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집어삼킬 수 있는 비단뱀의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황태수의 장부에 등장하는 비리의 몸통이었다. 아이고 강소령. 어서 오게. 마동필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상처 입은 딸을 맞이하듯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야기 들었네. 파주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어. 여군의 몸으로 그 험한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랐겠나. 당장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지. 여긴 어쩐 일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었다. 황태수가 분노와 경멸로 그녀를 대했다면 마동필은 온정과 보호라는 교활한 가면을 쓰고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려 했다. 괜찮습니다, 군단장님. 강채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격려했다. 임무 중 입은 가벼운 상처는 군인의 몫입니다. 다만 1사단에서 확인한 몇 가지 심각한 군 기강 해이 문제를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 기강 해이. 마동필이 혀를 찼다. 그 황중령. 내가 아끼던 후배였는데 어쩌다 그런 괴물이 됐는지. 정말 내 마음이 다 아프네. 그는 완벽하게 꼬리를 잘랐다. 강소령. 자네가 본 것을 말해보게. 내가 이번 기회에 1군단 전체의 썩은 뿌리를 아주 모조리 뽑아버려야겠어. 그는 자신의 집무실 소파로 그녀를 안내하고 직접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마치 그녀를 공범이 아닌 부패를 척결할 조력자로 대하는 듯 했다. 강채린은 그의 연극에 어울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무기고에서 발견한 조작된 서류,
황태수의 협박, 그리고 훈련장의 오발 사고까지 자신이 소령으로서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보고했다. 단 그녀가 황태수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과 그녀의 진짜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였다. 마동필은 그녀의 보고를 듣는 내내 분노하고 탄식하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 관할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강소령,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고맙네. 자네 같은 참군인이 있어 우리 육군이 버티는 거야. 그가 강채린의 손을 격려하듯 맞잡았다. 비단뱀이 먹잇감의 체온을 재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강소령. 그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황중령이. 그 미친놈이. 혹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따로 언급한 것이 없던가? 그가 본론을 떠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자네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거나 혹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나나 혹은 군단 사령부의 다른 지휘관들을 모함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나? 강채린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는 강채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황태수의 장부가 그녀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저 저의 평가 임무를 방해하고 저를 겁박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가? 그래, 다행이군. 마동필의 얼굴에 다시 인자한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행이 아니라 처리하기 쉽겠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는 강채린을 황태수의 비리를 목격한 성가신 목격자일 뿐 자신의 비리를 아는 위협적인 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강소령, 자네는 우리 군의 보배야. 하지만 이번 일로 충격이 컸을 테니 평가는 이쯤에서 중단하고 내가 육본에 잘 이야기해서 자네를 편한 곳으로 옮겨주겠네. 교육사보다는 저기 후방 군수사나 아니면 계룡대 본부의 행정직은 어떤가? 여군에게는 그런 곳이. 송구합니다, 군단장님. 강채린이 그의 배려를 정면으로 잘랐다. 저는 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1사단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1군단 직할부대, 특히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물자 관리 실태를 마저 점검해야겠습니다. 마동필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었다. 1군수지원사령부 일명 1군지사. 그곳은 황태수가 빼돌린 모든 군수품이 세탁되고 마동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 되어 나오는 비리의 심장부였다. 소령.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거긴 자네 소관이 아닐 텐데. 거긴 군단 직할이긴 하나 군수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교육사령관님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강채린이 두 번째 공문을 꺼냈다. 군단장님께서도 뿌리를 뽑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뿌리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동필은 그녀를 노려봤다. 인자한 가면 뒤에 비단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렸다. 저 계집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감히 자신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었다. 좋아.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마동필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돕고 말고. 내 기꺼이 도와주지. 하지만 1군지사는 보안구역이라 혼자서는 위험해. 내가 아주 듬직한 안내자를 붙여주겠네. 그가 인터폰을 눌렀다. 조 대령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인상의 대령이 들어왔다. 군단 감찰참모 사냥개 조필현 대령. 그는 마동필의 수족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 조 대령. 육본에서 오신 강채린 소령일세. 1군지사 평가를 돕고 싶어 하시니 자네가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샅샅이 안내해드리게. 강 소령님이 궁금한 것 하나 없이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말이야. 마동필은 친절하게 샅샅이 궁금한 것 없이라는 단어에 죽음의 무게를 실어 명령했다. 조필현 대령이 강채린을 향해 기계적인 미소를 지었다. 염려 마십시오, 군단장님. 제가 소령님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강채린은 두 마리의 독사에게 둘러싸인 채 차가운 찻잔을 들어 올렸다. 성체의 문은 열렸지만 그 안에는 더 깊고 치명적인 덫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그곳은 1군단의 모든 피와 살을 공급하는 거대한 동맥이었다.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창고에는 식량과 유류부터 최첨단 통신 장비와 포탄까지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동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동필 중장과 조필현 대령은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강채린 소령의 일군지사 전술 평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상 감금 상태나 다름없었다. 군단 감찰참모 조필현 대령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에 붙어 다녔다. 강소령님, 이쪽입니다. 여긴 일반 탄약고입니다. 저쪽은 피복 창고고요. 조 대령은 그녀를 핵심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 그는 며칠 동안 강채린을 데리고 다니며 이미 완벽하게 조작된 장부와 흠잡을 데 없이 정리된 창고들만 보여주었다. 그녀가 황태수의 장부에서 확인했던 특수통신 장비나 고성능 야간 투시경이 보관된 제3특수물자 창고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조 대령님, 제3창고의 재고 목록을 요청합니다. 아, 거기 말입니까? 조 대령이 과장되게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거긴 합참 직할의 2급 비밀 장비들이라. 강 소령님의 현재 인가 등급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유감스럽군요. 그는 인가 등급이라는 말로 그녀가 일개 소령의 불과함을 상기시켰다. 강채리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 마동필과 조필현은 그녀가 황태수의 장부를 보지 못했다고 확신하고 그녀를 귀찮은 파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밤 1군단 사령부가 배정한 임시 숙소. 강채리는 방 안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진작에 파악했다. 그녀는 일부러 샤워기 물을 크게 틀어놓고 보안 주파수로 작동하는 초소형 통신 장치를 꺼냈다. 그림자. 여기는 목표 지점. 비단뱀이 구립구를 막고 있다. 제3창고. 그곳이 알이 숨겨진 곳이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망치가 둥지를 깨트릴 준비를 하라. 그녀는 전공법으로는 뱀의 굴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거나 혹은 뱀이 스스로 굴문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다음 날 강채리는 조필현 대령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조 대령님, 아무래도 제 인가 등급으로는 더 이상 평가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군단장님께 폐를 끼친 것 같군요. 내일 아침 교육사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했다. 조필현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아닙니다, 강소령.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녁에 군단장님께서 강소령을 위해 조촐한 환송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이니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덧치었다.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었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을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날 저녁 1군단 사령부 내의 장교 회관 광개토홀. 거대한 연회장에는 강채린과 마동필 중장, 그리고 조필현 대령, 단 3사람뿐이었다.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 강소령. 고생했네. 마동필이 와인 잔을 높이 들었다. 파주에서 겪은 끔찍한 일들은 잊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길 바라네. 자네의 앞날을 위하여. 강채리는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군단장님,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뭔가. 강채리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황태수 중령이 체포되기 직전 저에게 건넨 것입니다. 마동필과 조필현의 눈이 동시에 수첩에 고정되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며 이 수첩을 저에게 주며 군단장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수첩 안에 자신이 군단장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군단장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거라고. 그것은 강채린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미끼였다. 황태수의 장부는 그녀의 머릿속과 호국의 서버에만 존재했다. 마동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황태수 그 미친놈이 이런 것까지 남겼단 말인가. 그는 강채린이 이 수첩의 내용을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저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리 주게. 마동필이 손을 내밀었다. 조필연이 그녀에게서 수첩을 낚아채듯 빼앗아 마동필에게 건넸다. 마동필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일군지사 제3창고에서 반출된 특수 장비들의 목록과 일련번호, 그리고 그것이 마동필 중장에게 전달된 내역이 강채린의 필체로 조작되어 적혀 있었다. 이건 마동필이 수첩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황태수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채린 저 계집이 자신을 떠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강채린. 마동필의 인자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내년이 감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군단장님. 강채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수첩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의 그 반응은 진짜군요. 2년이. 조필연이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 들려던 순간 쿠구구구구구구 광개토울 전체가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연회장의 모든 통유리창이 강력한 하강풍에 의해 박살나기 시작했다. 크악! 마동필과 조필연이 유리 파편을 피해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연회장 바로 앞 잔디밭에 지난밤 파주에 강림했던 그 검은 헬기 2대가 착륙했다. 쾅! 쾅! 연회장의 정문과 후문이 동시에 폭파되며 망치 타격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모든 것은 10초 만에 끝났다.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온 마동필과 조필연은 자신들의 머리에 겨눠진 수십 개의 차가운 총구를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유리 파편 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온 강채린이 섰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소령 강채린의 가짜 신분증이 아닌 그녀의 진짜 권한이 담긴 비상통신 장치가 들려 있었다. 조필연 대령. 나를 친절하게 안내해준다고 했지. 그녀가 조필연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내 놈이 감히 내 인가 등급을 운운하며 제3창고를 숨겼겠다. 살려. 걱정 마라. 강채린이 차갑게 웃었다. 지금쯤 내 부하들이 그 창고를 샅샅이 뒤지고 있을 테니까. 내 놈들이 바꿔치기한 모조품들과 내 놈들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까지 전부.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동필 중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비단뱀이 아니라 도깃발이 뽑힌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흉측한 지렁이에 불과했다. 마동필 중장.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자네가 나에게 와인을 따라주었지. 자네의 그 배려에 내가 답례를 해야겠군.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차가운 얼음물통을 들어 마동필의 머리 위에 그대로 부어버렸다. 흐악. 정신 차려라, 이 쓰레기야. 강채린은 젖은 생쥐꼴이 된 마동필의 뺨을 후려쳤다. 내 놈은 황태수보다 더 악질이야. 내 놈은 그 별을 달고 부하들을 속이고 국가를 기만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마동필이 마지막 자존심을 쥐어짰다. 내가 일군단장이야. 아니. 강채린이 그의 젖은 머리채를 잡아챘다. 내 놈은 오늘부로 내가 사냥한 가장 더러운 전리품일 뿐이다. 고양시 제1군단 사령부는 하룻밤 만에 지휘부가 통째로 증발했다. 군단장 마동필 중장, 감찰참모 조필연 대령, 그리고 일군수 지원 사령관준장을 포함한 비리 연루자 전원이 호국 감찰사령부의 검은 헬기에 실려 용산으로 압송되었다. 1군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자신들의 군단장이 현역 소령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문, 아니 그 소령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높으신 분이었다는 소문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 혼란의 중심 1군단장 집무실. 어젯밤 마동필이 앉아있던 그 의자에 이제 강채린 사령관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소령의 전투복을 벗고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별이 달린 소장의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밤새 일군지사 제3창고에서 압수한 원본 장부와 마동필의 집무실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뇌물수수 내역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파주 1사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군수품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그 돈은 마동필을 거쳐
더 높은 곳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사령관님, 망치 타격대장이 보고했다. 압송된 마동필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몸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강채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정도 규모의 비리는 일개 군단장 혼자서 벌일 수 없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함께 나눠 먹은 우두머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녀의 시선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암호명만 적혀 있었다. 백두. 군 내부에서 백두라는 암호명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 육군본부의 정점 혹은 그 이상이었다. 이강준 감찰관. 강채린이 통신장치를 켰다. 지금 즉시 호국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한다. 백두의 정체를 파악해. 마동필과 황태수는 믿기에 불과했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가 막 작전을 지시하려던 순간 집무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누구인가? 사령관님. 1사단 수색대대에서 유진우 중위가 사령관님을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강채린의 눈이 의아함으로 빛났다. 유진우 중위? 들라 해라. 문이 열리고 아직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면서도 군복을 갓 다려 입은 듯 각을 잡은 유진우 중위가 들어왔다. 그는 집무실 중앙에 서서 소령이 아닌 소장 강채린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중위 유진우. 사령관님께 보고드립니다. 편히 서라. 다리는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유중위는 벅찬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파주에서 사령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뽑고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그 말씀을.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것은 황태수 중령이 체포된 직후 제가 대대장실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황 중령이 미처 파기하지 못한 이면 장부입니다. 강채린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황태수가 마동필 중장에게 상납한 내역 외에 마동필조차 모르게 그가 따로 관리하던 또 다른 상납 라인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종착지에는 역시 백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중위. 자네. 저는 사령관님께서 제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갚고 싶었습니다. 유진우 중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저는 더 이상 괴물에게 복종하는 나약한 장교가 아닙니다. 저는 사령관님의 병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채리는 말없이 유중위를 바라봤다. 황태수의 폭정 아래 공포에 떨던 나약한 장교는 이제 없었다. 불의를 직접 목격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스스로 정의를 선택한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이 서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교훈의 결실이자 이 모든 싸움의 감동이었다. 유진우 중위. 예, 사령관님. 강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의 계급으로 중위 유진우에게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자네가 이 군의 희망이다. 유진우 중위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강채리는 그가 가져온 이면 장부를 집어들었다. 마동필의 장부와 황태수의 장부. 두 개의 조각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졌다. 백두. 이제 당신을 잡으러 갑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고양시가 아닌 대한민국군의 심장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그 가장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고양시 제1군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휩싸였다. 군단장과 감찰참모 군수사령관까지 지휘부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다. 광개토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거대한 성체는 왕을 잃고 공황에 빠졌다. 이 모든 일이 교육사에서 온 여군 소령 한 명에 의해 벌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다. 그 혼란의 중심, 이제는 호국 감찰사령부의 임시 지휘 통제실이 된 1군단장실. 강채린 사령관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달린 소장 정복을 입은 채 압수된 두 개의 장부를 대조하고 있었다.
황태수가 파주에서 보관하던 원본 장부 그리고 유진우 중위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마동필조차 몰랐던 이면 장부. 두 개의 장부는 하나의 교차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백두. 백두. 이름 한번 거창하군. 강채린의 옆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이강준 수석 감찰관이 혀를 찼다. 황태수와 마동필이 상납한 자금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유진우 중위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다. 두 장부의 자금 흐름을 교차 분석한 결과 매분기 말 거액의 현금이 백두라는 코드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육군본부의 정기 전군 지휘관 회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 강채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백두는 계룡대에 있다는 뜻이군.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의 심장부가 모여있는 그야말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황태수와 마동필의 입은 열렸나? 마동필은 무너졌습니다. 이강준 감찰관이 보고했다. 자신은 꼬리일 뿐이라며 백두가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두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강채린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모니터에 떠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다. 인자한 미소, 서리빨 같은 위엄,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서판석.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육군대장, 현역군 서열 2위이자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장병을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가 부패의 정점이었다. 유진우 중위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일개 수색 대대장 그리고 군단장을 넘어 이제 그들의 칼끝은 육군의 왕을 향하고 있었다. 서판석 총장. 강채린이 그의 이름을 나직이 은졸였다. 그는 자신의 청렴함을 방패로 그 뒤에서 가장 더러운 돈을 탐해왔다. 황태수 같은 폭군과 마동필 같은 비단뱀을 전국의 군단과 사단에 심어놓고 거대한 거머리처럼 군의 피를 빨아먹은 진짜 몸통이었군. 사령관님. 하지만 상대는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이강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거가 있다 한들 그를 끌어내릴 명분이. 그에게 접근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계룡대는 그의 왕국입니다. 아니. 강채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에게도 약점은 있다. 그는 탐욕스럽다. 그리고 오만하다. 그녀는 유진우가 가져온 이면 장부를 가리켰다. 마동필이 체포된 지금 백두로 향하던 돈줄이 끊겼다. 서판석은 초조할 거야. 동시에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자신의 꼬리를 완벽하게 자르려 하겠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가장 탐욕스러운 짐승은 가장 달콤한 먹이로 유인하는 법. 강채린의 눈이 얼음보다 차갑게 빛났다. 그가 황태수와 마동필에게 받기로 했던 마지막 상납금. 내가 직접 배달하겠다. 이틀 후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3군 본부가 위치한 이곳은 그 위용만으로도 평범한 군인들을 압도했다. 이곳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긴급 안보 점검 회의가 열렸다. 1군단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목으로 육군 참모총장 서판석 대장이 직접 소집한 회의였다. 회의가 끝나고 서판석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사람을 비밀리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마동필의 잔당이라고 자신을 밝힌 자가 마동필이 미처 상납하지 못한 마지막 물건과 이번 사태를 무마할 거래를 제안해 온 것이었다. 서판석은 덧칠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동시에 마동필이 남겼을지 모를 자신의 흔적을 지워야 했기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똑똑.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서판석 대장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소령 계급장을 단 단정한 여군 장교였다. 강채린 소령. 서판석 대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1군단을 뒤집어 엎은 교육사 소속의 그 소령이었다. 그가 직접 만나려 했던 마동필의 잔당이 바로 그녀라는 사실에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한 미소로 그것을 감췄다.
허허, 강소령 아닌가. 자네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이 계집이 감히 나를 협박하러 왔단 말인가. 마동필의 장부를 손에 쥐고 더 큰 것을 얻어내려온 것인가. 서판석은 그녀를 또 다른 거머리로 판단했다. 총장님. 강채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격려했다. 1군단에서 회수한 물건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황태수의 장부에 적혀있던 것과 동일한 규격의 황금 두꺼비 한 쌍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동필이 서판석에게 상납하려던 마지막 뇌물이었다. 서판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강채린이 자신을 협박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납 라인이 되기 위해 충성 맹세를 하러 왔다고 확신했다. 하하. 그가 호탕하게 웃었다. 강소령. 자네. 아주 영리한 군인이었군. 마동필이 같은 멍청한 놈들 밑에 있기엔 아주 아까운 인재야. 그는 황금 두꺼비를 만족스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아. 자네의 충성을 받아들이겠네. 황태수와 마동필은 잊어. 자네가 그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백두의 날개 아래 품어주지.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자백했다. 강채리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총장님, 저도 총장님께 드릴 보답이 있습니다. 서판석은 그것이 또 다른 뇌물일 것이라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소령의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그 안에 받쳐 입은 셔츠의 어깨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2개의 별, 육군 소장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서판석 대장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사상 최악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장, 국가감찰사령부 사령관, 육군 소장 강채린. 강채린의 목소리는 계룡대 전체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두의 날개. 지금 제가 직접 꺾어드리겠습니다. 에이. 서판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계집 소령 나부랭이 새로운 거머리라고 판단했던 존재가 자신을 잡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심어놓은 칼이었다. 이건 함정이다. 반역이다. 당장. 서판석이 비상벨을 누르려던 순간 쾅! 육군 참모총장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부서져라 열렸다. 총장의 경호 병력은 이미 제압된 후였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호국의 망치 타격대원들이었다. 서 총장. 합참의장이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국방부 장관이 강채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 장군. 임무 완수했군. 모든 것이 그녀가 기획한 완벽한 심판이었다. 육군 대장 서판석. 강채린이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황금 두꺼비를 집어들어 서판석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이 평생 탐했던 이 더러운 전리품입니다. 그녀는 서판석의 어깨에 달린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이었던 4개의 별, 그 대장 계급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뜯어냈다. 당신은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도적이었다. 으아. 서판석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어깨를 붙잡고 짐승처럼 절규하며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 육군의 백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군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수술을 겪었다. 육군 참모총장을 필두로 1군단장, 1사단 수색대대장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사슬에 엮인 수십 명의 장성들과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재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되었다. 서판석 전 대장은 국가 반역에 준하는 이적 행위 및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마동필 전 중장은 징역 40년, 황태수 전 중령은 징역 25년.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계집년의 손에 그들의 왕국과 성체와 백두는 모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한 참교육이었다. 그리고 다시 파주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훈련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전투준비 태세 점검, 유진우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다리의 부상에서 회복하고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파격적으로 소령으로 진급한 유진우. 그는 호국 감찰사령부의 일원이 되는 길을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자신이 무너졌던 바로 그곳 1사단 수색대대의 대대장 직무대리유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는 황태수가 아닌 강채린에게서 배운 진짜 지휘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가 훈련을 지휘하고 있을 때 훈련장 한편에 낯익은 헬기 한 대가 조용히 내렸다. 강채린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소장 정복 차림으로 묵묵히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훈련을 마친 유진우 소령이 그녀에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령관님, 오늘 어쩐 일로? 지나가는 길에 내 병사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다. 강채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진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제게 그리고 이 부대에게 군인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강채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유소령, 자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불의에 눈 감고 괴물의 부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자네는 후자를 택했다. 이것이 그녀가 그에게 그리고 이 군 전체에 전하고 싶었던 감동이자 교훈이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 자네 같은 군인이 있는 한 이 군은 썩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해. 이 최전선을 지켜주게. 명 받들겠습니다. 강채린은 유진우 소령의 경례를 받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헬기에 탑승한 그녀에게 이강준 감찰관이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다. 사령관님, 육군을 정리했더니 이번엔 해군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비리, 심해라는 자가 움직인 정황입니다. 강채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항로 설정. 진해로 간다. 그녀의 정의는 육군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깊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